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세입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었더라고요. 진짜 황당한 얘기였죠. 안녕하세요. 평균 이상이 되고 싶은 평균 이상입니다. 2022년이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. 뭔가 2022년은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좀 힘겨운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그 중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사건이 있는데 요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죠. 이 깡통 전세에 제가 엮여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올 한 해 조금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. 사실상 이게 말이 깡통 전세지 어떻게 보면 전세 사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컨텐츠에서는 전세 사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할게요. 근데 이 패션 유튜버가 왜 전세 사기를 컨텐츠로 다루냐라고 하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. 현재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2030이에요.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브랜드들의 고객층도 2030이고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2030이고 해가지고 제가 이 당하고 있는 이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 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응하면서 느낀 이 제도의 문제점과 그리고 대처법을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아무래도 2030 분들이 많으니까요. 근데 이 콘텐츠를 준비하다 보니까는 내용이 생각보다 길어져 가지고 제가 이 콘텐츠 같은 경우는 2편에 나눠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.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. 먼저 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요. 현재 저는 이 집에 2020년 9월 29일에 전세 계약을 했어요. 그래서 입주를 했죠. 그러면은 올해 2022년 9월 28일 날 만기가 되는 상황이었고요. 그리고 올해 5월쯤에 이제 2년 만기가 돼서 이사 가겠다 라고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했었어요. 근데 이 만기가 다가오는데도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집주인에게 제가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고 문의하니까 돈이 없다고,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. 뭔가 이 만기 당일까지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3개월을 구두로 연장을 하고 제가 집주인한테 말씀드렸던 게 요즘 전세 수요가 많이 떨어졌으니까는 지금 제가 들어온 이 보증금으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다. 그래서 보증금을 내리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. 근데 그때 저희 집주인이 한 얘기가 굉장히 황당했는데요. 제가 낮춘 만큼의 이 보증금만큼만 받고 나가면은 보증금을 낮춰서 세입자를 구해보겠다 라고 하더라고요. 5천만 원을 내려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달라 하면은 넌 다음에 나갈 때 5천만 원 내린 만큼만 보증금을 받고 나가라 라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5천만 원 손해 보라는 뜻이에요. 굉장히 황당했어요.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 전세 이자도 2배나 올랐어요. 여기서 사실상 제가 일하고 있는 성수까지 출퇴근도 멀고 그리고 이 집주인이랑 정말 계속 엮이면은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2천만 원 내려서 세입자를 구해달라 라고 했어요. 제가 2천만 원 정도 손해보더라도 정말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구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어요. 제가 저번 주죠, 1년 더 살아보자 라는 생각에 집주인한테 재계약하자 1년만 그래서 집주인을 만났는데요. 이 계약서를 쓰면서 또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. 자기가 갭 투자하고 있는 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집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대요. 그래서 앞으로 계약하는 세입자는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 황당한 얘기였죠. 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은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잘 안 해주고 있어요, 요즘은.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보증보험 가입조차 안 되는 이 빌라에 전세 계약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.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죠. 그러면 다음 세입자, 저 다음 세입자는 구하기는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은 제 보증금은 계속 묶여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좀 화를 냈어요. 재계약 안 하겠다 하고 나왔어요. 그 다음에는 제가 이거를 전세 사기라고 판단을 하고 그 후에 현재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변호사와 함께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. 그리고 보증보험도 지금 청구를 준비하고 있어요.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완료되면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중이에요. 진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사기라는 거는 당한 사람이 허술해서 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특히나 인터넷이나 이 언론에서 전세 사기 예방법이라고 하죠.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등기부등본을 봐라,
그리고 뭐 확정일자를 바로 해라, 그리고 전입신고도 바로 해라, 이런 것들도 저는 정말 잘 해놨어요. 그래서 저는 전세 사기는 저는 안 당할지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사실상 이 사기라는 거는 이 허술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사람들한테 당하는 거지, 절대로 이 피해자가 잘못하고 이 허술해서 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진짜 제가 이 전세 사기 당하고 나서는 한동안은 멘탈도 무너지고 되게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. 진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. 그러면 30년 넘게 제가 햇빛이 안 드는 반지 앞방에서 살다가 이제 드디어 해가 드는 집으로 이사 온 건데,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회사 생활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해서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는 자리 잡고 학자금 대출도 갚아서 그 다음에 돈을 모아서 이렇게 꿈에 그리던 뭔가 햇빛이 들어오는 집으로 이사 온 건데, 사실 이렇게 한순간의 사기로 이 모아둔 돈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모든 게 허무했어요.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한 거잖아요. 그냥 전세로 집을 구한 것 뿐이고, 지금까지 전 살면서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 같은 것도 안 하고 열심히 일만 하면서 돈을 모았던 것 뿐인데, 이렇게 사라지니까 정말 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멘탈이 굉장히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만 있었는데, 근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.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사실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. 게다가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, 이 사업은 사실상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게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일을 시작했고, 지금은 이 제가 당한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조금 알려보고자 유튜브 콘텐츠도 제작하기로 결심을 했어요. 그래서 주변에 이 전세 사기를 제가 당했다고 하면은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. 왜 빌라를 들어갔냐, 빌라는 무조건 전세 사기다,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았냐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, 첫 번째로 왜 빌라 전세를 들어갔냐. 사실 빌라 전세 위험한 거 저도 알죠. 피해자분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. 다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을 텐데, 사실상 서울은 빌라 아니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잖아요. 근데 이 오피스텔도 현재는 전세 사기 논란도 많아요.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 투룸을 구하려고 하면은 전세가가 아파트랑 거의 비슷해요. 그래서 사실상 쉽지 않고, 그리고 또 이 아파트는 알다시피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세가는 굉장히 높아요.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가격이에요. 그래서 가격 대비 괜찮은 컨디션으로는 이 빌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보증보험이 생각보다 문제가 많아요. 며칠 전에 카라큘라라는 유튜버 분이 공론화시켜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빌라왕 사건도 집주인이 죽으니까 보증보험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공시가가 안 나와 있어서 보증보험이 100%로 가입이 잘 안 돼요. 그냥 보증보험을 100%로 가입해야지 전액을 보증받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 대출 받을 때 질권 설정이라는 거를 은행에서 권유를 하게 되는데, 이 질권 설정을 하면은 보증보험 가입이 아예 안 되거나 100%로 가입이 안 돼요. 근데 이 은행에서 제안하는 이 질권 설정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. 이 질권 설정이란 간단하게 이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권리를 은행이 가져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래서 전세 대출금을 은행이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을 하고,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할 때도 보증금 중에 이 대출금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반환해야 하는 시스템이에요. 은행에서는 좋은 거라고 해요.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해도 좋은 것처럼 보여요. 왜냐하면은 내가 이자를 밀리면은 집주인이 갚아야 한다고 하고, 그래서 집주인이 잘 안 해준다고 인터넷에 나와요. 딱 봤을 때는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이구나 생각하기 쉬운데요. 그래서 저도 이 질권 설정을 했고요. 그런데 뭐 당연한 거겠지만 이 질권 설정은 은행을 위한 거지 세입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었더라고요. 정말 이 질권 설정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게, 지식인에도 이렇게 질권 설정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답변이 안 달리거나 이상한 답변이 달려요. 구글링을 해도 정보가 별로 없어요.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질권 설정을 해도 대출금은 임차인이 갚아야 돼요. 곧 제가 갚아야 된다는 거죠. 임차인이 연체이자도 물어야 되고, 그리고 신용불량자도 제가 돼야 돼요. 절대 임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은행에서 질권 설정을 하자고 하면은 절대 하지 마세요. 보증보험은 무조건 100%로 가입해야 되니까는 질권 설정을 절대 안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. 저도 이것 때문에 보증보험이 40%만 가입되었어요.
그리고 이 다시 돌아와서 이 보증보험의 문제점을 말씀드릴 텐데요. 빌라왕 사건도 그렇고 요번에 또 20대 갭투자 임대인이 자살했다고 하죠. 이렇게 집주인이 죽으면은 계약 종료 확인이 안 돼가지고 보증보험을 받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상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. 또 다른 전세 사기 당한 사람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도 집주인이 구속이 돼가지고 계약 종료가 확인이 안 돼서 보증보험을 못 받았대요. 이게 계약 종료가 확인이 안 되면 보증보험을 못 준다고 하는 게 사실 답답할 노릇이죠. 뭐 계약 종료 확인을 받을 사람이 사라진 거니까요.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.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 보증보험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보증보험을 받으려면 보증사고가 일어나야 되는데, 이 보증사고라는 게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상태인데, 계약이 종료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? 바로 은행에 전세 대출금을 갚아야 해요. 왜냐면 안 갚으면은 연체 이자도 물고 3개월 이상 되면은 신용불량자가 되죠. 어떻게 보면 진짜 딜레마에 빠지는 상태인 거예요. 보증보험을 신청을 하면은 연체이자도 물고 신용불량자도 되는데, 저는 사실상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일이에요. 그래서 이게 무슨 보증보험인가 싶었거든요. 은행에서도 계속 이렇게만 얘기해요. 은행 대출 안 갚으면은 신용불량자 된다, 연체이자 물어야 된다. 그래서 제가 이 9월 달에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3개월 연장을 했던 거예요. 근데 좀 알아보니까는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진행하면은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연장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걸 당시 제가 상담했던 은행 대출 담당자가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. 진짜 이때는 이걸 알고 나서는 와, 진짜 내 편이 하나도 없다. 집주인도 건축주도 보증보험도 은행도 내 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진짜 멘탈이 털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다행히 재계약 없이 연장을 하고 보증보험을 신청을 했어요. 정말 보증보험은 허점도 많고 이거에 대한 정보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. 정말 손을 봐야 할 제도인데 언제 손을 볼진 모르겠네요. 여기까지가 전세 사기를 당하고 있는 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린 건데요. 다음 편에는 이 깡통 전세에 의한 이 전세 사기가 왜 일어나는지,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와 제가 대응하면서 느낀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그럼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.